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3년 제4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장욱 소설가님의 절반 이상의 하루를 읽고 왔습니다. 이장욱 작가님은 저한테 되게 친근해요. 요 젊은 작가상을 여러 번 타셨는데 1회, 2회, 6회 수상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1회에서는 변희봉이란 작품으로 수상하셨고, 그 다음에 6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정기보로 상을 타셨고, 요번에 다룰 4회에서는 절반 이상의 하루로 상을 타셨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 인물을 다룹니다. 변희봉이란 소설은 당연히 변희봉이란 가상의 인물을 다루는 소설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기보도 정기보란 인물을 추적하는 미술가인데 추적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정기보는 미술가고 변희봉은 배우고 다카하시 하루오, 오늘 할 다카하시 하루오는 여행가예요. 공통점이 이 인물들을 제3자가 관찰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소설인 셈이죠. 증언이랄까요. 이제 이장욱 작가님은 인물에 대한 탐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이장욱 작가님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매력적입니다. 뭔가 평범하진 않아요. 평범하진 않고요. 뭔가 특별한 그들만의 특징이 있죠. 정기보도 처음엔 평범하다고 오해를 받았지만 그 전기 작가가 그 정기보의 삶을 역추적하면서 그의 어떤 독특한 지점들이 드러났었고요. 변희봉이라는 배우도 무명 배우로 시작을 했지만 뭔가 하여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도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절반 이상의 하루. 내 일본인 친구의 이름은 다카하시 하루오인데 그는 일본인답지 않게 여행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 편견이 나오죠. 이 화자의 편견. 일본인답지 않게 여행을 매우 좋아했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카하시 하루오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라고 하죠. 하루오 자신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나 하루오는 일본보다 다른 나라에 친구들이 더 많다. 또 특히 이제 이장욱 작가님의 소설들의 특징은 쉬워요. 문장들이 되게 쉽고 내용도 술술 잘 읽힙니다. 근데 뭐 쉬운데 그 내용의 깊이랄까요? 그게 깊어요. 참 모범 답안 같은 느낌. 잘 읽히고 쉬운데 뜻은 깊은 그런 소설인 거죠. 나 하루오는 일본보다 다른 나라에 친구들이 더 많다. 그는 연중 일본보다 일본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길고 일본에 있을 때는 죽은 듯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여행가인 거죠. 시메오나 바다거북처럼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간다. 그게 나 다카하시 하루오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가? 여행은 무슨 돈으로 다니는가? 나는 여행을 하는 것이 직업이고 여행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죠? 여행으로 돈을 벌고 있죠. 그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배너 광고를 띄워놓고 있었다. 여행이 취미이자 직업인, 여행이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는 게 다카하시 하루오의 삶인 거죠. 하루오는 영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자신의 여행담을 연재하는 중이었다. 조회수를 보면 1만회는 보통이었고 어떤 게시물은 10만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그는 세계 각국의 다종다양한 잡지에 자신의 글을 싣게 되었고 책도 몇 권 냈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여행은 그의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 취미에서 직업으로. 나는 영어 공부 삼아서 자주 그의 홈페이지에 들렀다. 하루오의 문장은 대개 단문이었고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었다. 영어는 하루오에게도 내게도 외국어였으니까 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바로 그래서 편하기도 했다. 그의 글은 여행 정보를 전달하는 유의 것은 아니었다. 파리에 가면 노천 주점에서 홍합 요리를 먹어보라거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에르미타주 박물관보다 러시아 미술관이 좋다거나 뉴얼리언스라면 밤의 버번 스트리트를 강추한다거나 그런 글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본과 비교하자면 이곳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식의 내용도 없었다. 그는 관광지를 소개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일본인으로서 글을 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맛깔스러운 에세이나 지적이고 감성적인 여행기도 딱히 아니었다. 나로서는 그런 것이 왜 그리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색무취하다고 할까? 그러면서도 나 자신부터 그의 게시물들을 멍하니 읽고 있으니 신기하다면 신기한 노릇이었다. 그래다가 중세에 마법 같은 걸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이게요, 인물을 탐구하는 그런 여정이 소설인 셈인데, 이게 뭐 이정욱 작가님 이 소설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가상의 인물인데 그 가상의 인물은 매력이 있어야겠죠. 내가 느끼기에 이 인물을 어쨌든 몇 달 동안 붙들고 써야 하는데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 인물을 보라. 어떤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인물은 되게 추악하고 인간의 어떤 그 악랄한 본성, 그런 죄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들. 근데 이정욱 작가님이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요소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이런 인물이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인물을 쓰는 것 같아요. 뭐 변희봉도 그랬고 정기보도 그렇고 하루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그렇다면 이 소설을 만약에 제가 이장우 작가라고 할 때 어떻게 쓸까? 일단 컨셉은 잡혔잖아요. 여행가. 이 하루라는 인물이 여행이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이면 좋겠어. 요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뭐 컨셉이었겠죠. 그러면 그 하루란 인물은 어떤 여행가인가? 다른 여행가와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상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 있다면 친구로 삼고 싶을 만큼 혹은 존경할 만큼 좀 매력적인 인물 아닌가. 여기 그런 서술이 나오는 거죠. 그는 여행 정보를 흔히 여행가 하면 생각하는 게 현지의 어떤 디테일한 여행 정보들,
이 문장에도 나오지만 파리에 가면 노천주점에서 홍합 요리 먹어봐라. 뭐 이런 정보, 뭐 생생정보통에 나올 것 같은, 혹은 여행 블로그나 여행 전문 책자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가이드, 관광 가이드 정보 이런 거 없다. 당연하죠. 그런 게 있으면 하루하루 너무 평범해질 테니까요. 어떤 정보를 세상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는다. 관광지 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인 입장에서 이 관광지는 어떻고 저렇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세이, 맛깔스러운 에세이도 아니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여행기도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루의 특색인 거죠. 그래야만 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여행가들은 이미 너무 많으니까 굳이 그런 여행가로 하루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소설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 인물이라면. 자, 그럼 하루는 어떤 여행가인가? 그 특이점이 되게 중요할 텐데, 사실 그는 자신의 행적을 글과 사진을 통해 노출할 뿐이었다. 노출이라고 해서 사생활을 까발리면서 쾌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옮겨 적는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그것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이건 치앙콩이 후미진 골목길이건 개의치 않는다는 투였다.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뉴요커처럼 살았고 치앙콩에서는 치앙콩에서 나고 자란 태국인인 듯이 살았다. 그랬다.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루오는 여행을 했다. 그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지만, 살았다. 그 현지인처럼. 이 지점이 뭐 첫 번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살았다. 현지인처럼. 뭔가 독특하죠. 근데 이 특이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1세기의 한국인들이 바람직하게 여길 만한 특이점인 거죠. 그래서 특이하지만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 서술된 것들을 20세기의 미국인들한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선망하고 동경할 만한,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소설이니까요. 어쨌든 낯설고 새로운 게 없지 않을 텐데 하루는 그런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기껏해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갑자기 어리둥절해졌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뿐이었다. 낯섦에 관심이 없는 여행가라니, 이건 거리 풍경에서 매일 신기함을 느끼는 노선 버스 기사만큼이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낯섦에 관심이 없는 여행가예요. 하루오는 현지에서 살아가고 현지인처럼 살아요. 낯섦에 관심이 없어요. 여행이라는 게 솔직히 호기심, 낯선 삶에 대한 동경, 어떤 신선한 자극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니까 거기로 가는 거겠죠. 이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일상을 탈출해서 일탈일 텐데, 그런 여행을 하루오는 하지 않는다. 뭔가 독특하죠? 그럼 왜 하루오는 여행을 떠났는가? 왜 여행을 하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요. 그래서 뒤에 내용인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자, 파트 2, 2번. 하루오를 만난 건 몇 해 전 델리에서. 만난 얘기를 해야겠죠? 바라나시로 가는 야간 열차 안에서였다. 그녀와 나는 만난 이후 처음으로, 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참이었다. 그것도 해외여행을. 하루와 다른,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와 그녀가 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그녀는 뭐 나의 여자친구겠죠.
인도의 야간 열차에서 하루오를 만난 건데요. 그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추리닝에 토익책을 끼고 사는 취업 준비생이었다. 고교 시절까지만 해도 파일럿이 장래 희망이었지만 해외여행이라고는 중국에 가본 게 전부인 위인이 나였다. 어떻게 보면 도식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는 전 세계를 떠도는 여행자, 방랑자인 거고, 나는 파일럿이 꿈이었어요. 파일럿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죠. 어떻게 보면 파일럿도 여행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나는 파일럿이 못 됐죠. 그리고 또 그녀의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한 게 절묘하게 이 소설에 맞아 떨어져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내가 여행에 대해서 좀 여행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키는 그런 인물 설정, 직업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버지가 추진한 동네 노인의 마을 여행에 억지로 끼어서였다. 사내는 모름지기 넓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가 나를 어르신들의 중국 여행에 끼워 넣은 이유였다. 당신 자신이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중원에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한 것이라고는 건강식품을 파는 상점에서 가이드의 지루한 설명을 들으며 물건을 집었다 놨다 했던 것뿐이다. 그녀는 달랐다. 전 세계에 라인을 갖고 있는 외국계 N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이 되었으니까. 나는 파일럿이 꿈이었으되 책상 머리에 앉아 핏발선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는 사무직원이 될 것이었고, 그녀는 안정된 공무원이 꿈이었으나 고도 9,000km의 허공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될 것이었다. 절묘한 인물 설정이죠. 근데 실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파일럿이 꿈이었지만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핏발선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는 사무직원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안정된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고도 9,000km 허공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된 사람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빈번하겠죠. 내가 꿈꾸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의 좌절이나 아니면 새로운 또 현실의 직면 앞에서 사람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막 입사했을 뿐이지만 인천을 베이스로 미주 등지를 왕복하게 될 그녀의 미래는 밝았다. 미국 내 호텔에서 퍼디움, 체류비를 받으며 머물 자격이 있는 인생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쇳덩어리인데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가벼운 솜털이 가지 못하는 곳을 무거운 쇳덩어리는 왕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녀는 첫 비행을 마치고 난 소감을 그렇게 말했다. 얼굴이 달떠 있었다. 꽤나 낭만적인 소감이네. 나는 그렇게 이죽거릴 뻔했지만 그녀는 내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뭐 이렇게 됐죠. 그녀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겠죠. 나는 비행사를 꿈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뭐 아카데미 팬텀 시리즈나 하세과 모델들을 수집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시력이었는데 고교 때 시력이 급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했던 것이다. 중대한 결격사유였다. 하지만 나는 꿈을 접지 않았다. 부모님을 졸라 라식 수술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눈 수술은 치명적이었다. 신체 검사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비행기라는 것은 전후 좌우뿐 아니라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기계지. 비행사는 급격한 중력의 변화에 견뎌야 해. 그런데 라식은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야. 결론은 기압이 갑자기 바뀌면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안구 자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안구가 터지는 상상을 했다. 수없이 했다. 구름 속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거대한 태풍을 만난다. 기체가 상하 좌우로 급격히 흔들린다. 그러다 문득 태풍의 눈으로 진입한다. 태풍의 눈은 고요로 가득하다. 그 고요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안구가 펑 터져버리는 것이다. 시야가 사라진다. 시야가 캄캄해지는 게 아니라 시야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없어진다는 뜻이다. 상상력이 꿈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상상을 반복한 끝에 나는 흔쾌히 꿈을 접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주인공이 비행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의 모든 목적지들이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사람에게 목적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인간이 떠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떠날 곳과 돌아올 곳이 인간들을 주고받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녀에게 여행을 제안한 건 나였다. 뭔가 어떤 사유가 느껴지죠. 사람에게 목적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인간이 떠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떠날 곳과 돌아올 곳이 인간들을 주고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떠날 곳과 돌아올 곳은 어떤 의지도 없고 무생물일 뿐인데 거기에 어떤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야, 출발지와 도착지가 인간들을 주고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열차는 꽤 지저분했다. 다시 열차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는 오물들이 흩어져 있고 상한 과일 냄새 같은 것이 차내를 흘러다녔다. 한국을 떠날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인도에 도착하니 초가을이구나. 그녀가 하나마나 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게 지구라는 물건이야. 나 역시 하나마나 한 말로 대꾸했다. 과연 그렇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낮의 창 밖으로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정겨운 시골 풍경이 지나갔고 밤의 창 밖으로는 역시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캄캄한 어둠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 문단 매끄럽게 잘 쓰여졌죠. 이런 문장을 제가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놀이일 수도 있는데 그녀가 하나마나 한 말을 중얼거리니까 나 역시 하나마나 한 말로 대꾸하고 낮의 창 밖은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정겨운 시골 풍경이고 밤의 창 밖도 역시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캄캄한 어둠이 흘러가고 있죠. 이렇다는 거예요. 여행이, 그녀와 나의 여행이 하나마나 한 말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풍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나와 그녀의 심리 상태를 이 말이 잘 묘사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여행 자체가 하나마나 하고 어느 나라에 있을 법한 풍경이라는 지루하고 뭔가 따분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거죠. 시타프루쯤을 지날 때였던가 열차 안에서 바닥의 오물들을 치우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잠을 자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얌전히 앉아 있다가 문득 몸을 일으키더니 어디선가 빗자루와 걸레를 가져와 물까지 슬슬 뿌려가며 객차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키의 호리호리한 체구의 젊은 남자였다. 남자가 그 열차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낡은 면바지에 헐렁한 그레이 티셔츠를 걸친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남자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다른 승객들 역시
그런 남자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웃음 띤 얼굴로 승객들과 인사까지 나누며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우리는 그의 얼굴이 인도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더니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나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묻고 답했기 때문에 이런 어설픈 문장이 쓰여진 거죠. 참 잘 썼다고 봐요. 영어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I am clean. 뭐 이렇게 답을 했을 거고. 그의 싱거운 대답에 나는 다시 질문했다. 내 말의 뜻은 왜 당신이 청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에 강세를 두고 말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왜 내가 청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남자 역시 내가에 힘을 주어 대답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져서 실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가 끼어들었다. 이것은 인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른 곳도 아닌 야간 열차 아닙니다. 인도의 열차는 대개 이렇게 지저분하고 오래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승객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의 연설에 가까운 그녀의 말을 듣고 나더니 남자는 천진한 표정으로 빙긋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다소 뜻밖의 것이었다. 당신들과 나는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하루오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 우리는 정말 프렌드가 되었다. 하루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그녀와 나 역시 서로를 마주보며 빙긋 웃고 말았으니까 우리가 웃는 이유를 우리 자신도 딱히 잘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여기 정말 잘 나타나 있죠. 나와 하루오는 영어가 짧아요. 영어를 잘 못하죠. 하지만 스튜어디스인 그녀는 영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멋들어진 문장으로 연설에 가까운 말을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루는 당신들과 나는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정욱 작가님이 인물을 구축하는 방법은 장면을 잘 잡아내세요. 여기도 절묘하죠. 하루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인상적인 하나의 장면을 캐치해내잖아요. 인도의 지저분한 야간 열차 오물이 있는 바닥을 하루오가 청소하는 모습, 이게 하루오다 보여주는 거죠. 독자들에게. 정말 임팩트 있습니다. 이 소설에도 하루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런 식으로 묘사,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방식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모두의 정기보에서도 정기보가 어떤 인물인가 그거를 몇 개의 장면으로 인상적인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변희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소설 아닌가. 그리고 문장도 아주 잘 의미 단위로 잘 매끄럽게 쓰여졌습니다. 하루오는 짐을 챙겨 우리 자리로 옮겨왔다. 그리고 그 밤에 열차 안에서 내내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아까 하루오에 대한 정의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 하루오는 어떤 사람인가? 현지화가 잘 된 사람이죠. 그 맥락에서 바닥에 오물까지도 선뜻 이렇게 이거 내가 직원도 아니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데 자기가 나서서 다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네 거 내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구촌 자체가 자기 집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래서 여기가 더러우면 열차 안이 아니라 마치 나의 집을 치우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어디선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청소를 하는 거죠. 이게 하루오의 정신이다. 자, 하루오는 짐을 챙겨 우리 자리로 옮겨왔다. 그리고 그 밤에 열차 안에서 내내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만났을 때조차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건 좀 의아한 일이지만 하루오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이게 하루오라는 인물 참 매력적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었다. 여행자인 그녀와 나는 이쪽에 있고 여행지의 풍경과 사람들이 저쪽에 있다. 이쪽과 저쪽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유리막 같은 게 있다. 우리는 유리막 저편의 세계를 구경하고 저편의 세계는 우리에게서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이든 관광이든 우리가 그 풍경 속에서 살아간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하루오가 쓱 들어와 양쪽의 경계를 흩뜨려 놓는다. 유리막 같은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바깥의 공기가 밀려 들어온다. 그런 것이다. 그죠? 여행자가 느끼는 외지에서의 그런 유리벽 같은 거, 유리막 같은 거, 관광지나 그곳에 있는 풍경,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나와 동료는 이쪽에 있고 거기에 유리막 같은 게 건널 수 없는 유리막 같은 게 있고 이런 게 여행이라면 하루가 양쪽의 경계를 흩뜨러뜨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 하루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떠나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녀와 나 역시 그걸 자연스럽게 여겼다. 하루와 맥주를 마시며 떠들고 있으면 내가 외국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곤 했다. 하루와 바자르를 헤맬 때는 그녀보다 더 오래 알고 지낸 옛 친구와 걷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녀보다 더 라는 표현을 빼고 말하긴 했지만 그녀도 내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하루가 그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잘 스며들까? 그만큼 막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가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인종,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녹아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하루인 셈이죠. 하지만 하루가 우리 곁에만 붙어 지냈던 것은 아니다. 하루에게는 하루의 여행이 있다는 식이랄까? 하루는 자주 사라졌다. 밤새도록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개처럼 지친 몰골로 나타나기도 했고 어디선가 오토릭샤를 빌려와 혼자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달리기도 했다. 인도인 친구들이라며 낯선 사람들을 게스트하우스로 데려와 짜이를 마신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 둥글게 앉아있는 인도 사람들 사이에 일본인이 끼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엄청난 친화력. 어디서 그 오토릭샤를 빌려와서 혼자 시골길을 달려요. 이게 말하자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동네 그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아저씨 몇 시간만 타고 올게요. 삥 돌고 다시 오토바이 갖다 주는 격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외지인을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만큼 하루가 인상도 좋고 착하고 선하고 호감형이기도 하고 금방금방 친해지는 스타일이겠죠. 이거는 거의 뭐 신적인 경지, 예수님이 경지 아닌가. 인도인 친구들을 데려와서 게스트하우스로 짜이를 마셔요. 둥글게 앉아서. 어떻게 이런 친화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불가사의한 매력을 가진
엄청난 친구가 하루오인 거죠. 하루오는 하루오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조금의 그 낯섦이나 가식, 긴장, 어색함 이런 거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대요. 때로는 하루오 자신이 이미 하루오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 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까운 바자르를 지나가다가 인도산 액세서리들을 파는 상인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다. 저 사람 어딘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잠시 후 그녀와 나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 복잡한 시장통에 좌판을 버려놓고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루오였던 것이다. 인도인 친구에게서 물품을 받아 파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루오가 어찌나 천연덕스럽던지 그가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참, 인도산 액세서리들을 받아서 팔아요? 좌판을 펼치고. 야,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근데 이장욱 작가님이 묘사하는 이 하루오란 인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한국인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선망하는 어떤 가장 바람직한 여행가의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정기보나 변희봉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 시대 정신이 호명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술가는 정기보, 가장 바람직한 연기자는 변희봉, 가장 바람직한 여행가는 하루오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있어요. 본받을 만한, 선망할 만한.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과 다르다고 하루오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때 하루오는 내 얼굴을 멍청하게 쳐다보더니 너도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과 다르다고 대꾸했다. 얘의 그 빙긋하는 웃음과 함께였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는 투였다. 옆에 있던 그녀가 나를 향해 편견이 너무 많다고 비난한 건 역시 당연한지도 모른다. 일본인답지 않게 여행을 좋아하는 하루오 어쩌고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하긴 이 글의 첫 문장도 그렇게 시작했으니 나로서는 할 말이 없는 셈이다. 여기서 이제 지은이 화자의 편견이 등장을 하죠. 넌 내가 아는 일본인과 다른데? 근데 그 알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게 매스컴이나 내가 막연한 추측 오해로 빚어낸 일본인의 어떤 상이겠죠. 일본인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대부분 그렇겠죠. 일본인답지 않게. 도대체 일본인다운 게 뭐야? 그런 경계 자체도 무너뜨리고 있는 하루인 거죠. 세계 시민, 일본인이지만 일본인을 넘어선, 미국에 가면 미국인으로 살고 인도에 가면 인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오. 게다가 하루오는 엄밀히 말해서 전형적인 일본인도 아니었다. 하루오의 할아버지는 미국인이었고 하루오의 어머니는 오키나와 태생이라는 것이다. 오키나와라면 하고 그녀가 말했다. 대만 쪽에 있는 그 섬들인가? 류크 제도라고 하던가? 말하자면 절반 이상의 하루오는 어딘지 다른 하루오이다 라고 이런 농담을 던져요. 하루오가. 오키나와에서 나고 자란 하루오는 도쿄에 백보댁으로 이주한 뒤에 이런저런 불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하루오의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루오가 도쿄로 오자마자 오키나와에 있던 부모님이 이혼한 게 첫 번째였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왕따에 시달렸다. 일본인으로서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외모에 말수가 적은 하루오로서는 교실이라는 우주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지원한 대학에는 보기 좋게 낙방까지 해버렸던 것이다.
하루오는 백부집을 나와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일종의 자살 여행이었지. 삶에 의욕이 없었고 죽음에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루오는 설명했다. 죽기 전에 그간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은 하루오는 절망에 빠진 청년답게 무작정 북극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 사정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결국 가까운 한국을 택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춘천, 속초를 거쳐 7번 국도를 타고 내려와 부산으로 돌아가는 루트였다. 여행의 첫날, 하루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 뒷골목의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마도 그건 모텔이나 여관일 거라고 그녀가 정정해 주었다. 머물게 된 하루오는 전에 없이 길고 깊은 잠을 잤다. 깨어보니 낯선 방이었다. 몇 겹의 삶이 지나간 듯 오래 잔 느낌이었다. 그 아침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하루오는 어쩐지 바다 밑바닥에서 빠져나오는 기분으로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고 소음으로 가득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햇살이 있었고 무수한 자동차들이 지나다녔고 매연이 뒤섞인 찬 공기가 창문으로 밀려들었다. 하루오는 아 하고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어딘지 모르게 그것은 새로운 세계였던 것이다. 아침 식사를 위해 거리로 나갔다가 하루오는 사소하지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길 저편에서 다가오던 젊은 여자 하나가 하루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혹시 도를 믿으시나요? 하루오는 여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자신이 도를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하루오는 자기도 모르게 빙긋 웃음을 흘렸다. 여자도 하루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를 따라서 빙긋 웃었다.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어쩐지 서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된 것이다. 여자를 지나쳐 걸어가다가 하루오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한 말이 영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물론 일본어도 아니었다. 발음으로 보아 하루오는 그 발음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확실히 한국어였다. 자신이 아는 한국어라고는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 뿐이라고 하루오는 덧붙였다. 여자와 헤어지고 찬 공기가 흘러다니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루오는 기이하게도 죽고 싶었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하루오는 이렇게 표현했다. 말하자면 그건 나라는 존재가 5cm쯤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정말 도를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건 겨울에 부산 남포동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 분명하다. 고 하루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이제 하루오가 여행가가 된 결정적 계기였던 거죠.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하루오의 할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오키나와 태생으로 혼혈이죠. 이제 피부터가 하루오는 세계인의 피를 타고난 거죠. 어디에도 뭐 이거는 양가적일 것 같은데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 아니면서 미국인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긍정이 우선이 아니라 부정이 먼저였고 나는 일본인도 아니네. 일본에서 왕따를 당했으니까요. 오키나와에서 일본으로 갔는데 안 좋은 일만 겪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학교에서 왕따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했죠. 지원한 대학엔 낙방까지 해버리고 나는 일본인으로서 적응을 잘 못하네. 일본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작정 여행을
떠나죠. 자살 여행. 삶의 의욕이 없었고 죽음에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 여행을 떠나는데, 삶을 부정하던 사람이 자살까지 꿈꾸던 사람이 자살까지 꿈꾸던 사람이 이제 삶을 긍정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부산으로 와서요. 며칠 푹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감각이 이제 예민해져 깨어난 상태로 밖으로 나가서 도를 믿으시나요? 이 여자를 만나죠. 이때 뭔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도를 깨닫게 된 것 같은 느낌. 빙긋 웃음을 웃죠. 빙긋 웃습니다. 이게 웃는 모습이 자꾸 강조가 돼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5cm쯤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루는 고백을 하죠. 5cm쯤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근데 이날 이후로 하루는 여행가가 됩니다. 이제 모든 걸 긍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정하다가. 자, 바라나시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다시 과거 예상에서 현재 인도 여행으로 돌아왔죠. 셋이 있는. 바라나시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의 방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하루가 들고 온 포도주였다. 어둠 속에서 이제 나는 술을 마시던 그대로 침대 위에 자요. 자다가 문득 깨어서 그녀와 하루오가 대화하는 걸 보죠. 어둠 속에서 하루오와 그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물속에서 들려오는 대화 같았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가만히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요. 아침에는 잔뜩 날이 흐려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겐지스강에 나가보기로 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걸었는데 발이 멈춘 곳은 버닝가트였다. 버닝가트는 일종의 화장터로 계단들 사이사이에 석조 재단에 장작이 쌓여있고 그 곁에 천으로 쌓인 시신이 순서를 기다리는 곳이다. 한쪽에서는 이미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가트 주변을 걸었다. 바람을 타고 검은 재가 점점이 우리를 지나갔다. 강 저편은 황량해 보였다. 집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모래땅이었다. 그곳을 죽음의 땅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해준 것이다. 버닝가트에서 타고 남은 재들이 모두 그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붙은 말이라고 했다. 그저 물 위를 떠가는 재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아니면 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비슷한 문장이 아까 나왔죠. 출발지와 도착지가 사람을 건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시점, 관점을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래를 떠가는 재들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저 재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시점 변환, 관점의 변화,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해선 사람이 창의적으로 되고 어떤 관념,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선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온 물체가 있었다. 이게 하루가 그런 역할을 잘 해줘요.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죠. 저래도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것은 강물에 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남자의 머리였다. 남자는 물 위로 머리를 내놓은 채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신인가 싶었지만 때때로 팔을 들어 물을 젓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헤엄을 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것은 확실히 배영이었다.
간혹 수영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빗방울까지 듣는 차가운 아침에 배영이라니. 그녀와 나의 멍한 표정이 일그러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루였던 것이다. 어느 결인가 또 우리 곁에서 사라진 하루오가 거기 물 위에 있었다. 어느새 수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현지화됐다. 하루오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간간히 물을 저으며 흘러가고 있었다. 흘러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속도였다. 아마도 강의 저편에 닿을 요량인지도 몰랐다. 하루오 주위의 수면에는 시신을 태우고 난 뿌연 재들이 형체 아닌 형체를 이루어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런 하루오의 모습을 우리는 가트에 앉은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루오가 떠내려가네. 나 역시 중얼거리듯 뭐라 대꾸했는데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나 자신에게도 어리둥절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절반 이상이 하루오니까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내 목소리가 어딘지 퉁명스럽게 들린 모양이었다. 이런 거죠.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요번에는 아까 하루오가 왜 여행을 떠났는지 부산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고 다시 현재로 와서 겐지스강에서 하루오가 물 위를 둥둥 떠가는 그 장면을 보고 하루오가 떠내려가네? 아무래도 절반 이상이 하루오니까 이런 얘기를 무심결에 내뱉죠. 퉁명스럽게. 이겁니다. 이런 인상적 장면. 근데 이게 어떤 장면으로만 당연히 그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상징, 이것이 품고 있는, 하필 거기는 인도의 강이었고 인도의 강이었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강이겠죠. 왜냐면 강에는 시체를 태운 재들이 흩날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정확히 강에 있습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중간, 연결 지어주는 그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절반 이상이 하루오가요. 뭔가 엄청난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사건들,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좋아요. 이런 형상화, 의미화, 상징화. 하루오는 인도에서 만난 프렌드로 그녀와 나를 소개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거죠. 그것은 무관심도 아니었고 과도한 애정도 아니었다. 우리를 묘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주인공으로 삼지도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냥 그녀와 내가 그의 글에서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카트만두를 거쳐 치타공까지 가면서도 하루오는 황량하고 아득한 그곳의 풍광에 감탄하지 않았다. 그는 여행길에서 만난 이들과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 얼마 뒤 문도 쿠바의 음악을 들려주면서도 이것은 단지 음악일 뿐이라는 듯 말했으며 멕시코의 거리에서 목격한 강도 사건을 적으면서도 나리타의 어디인 것처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글들에서 내가 떠올린 것은 재와 함께 겐지스강 물 위를 떠가는 하루오의 모습이었다. 상징적이죠. 둥둥 떠간다. 재와 함께 둥둥 떠간다. 물은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오는 강물이 흐르듯 그때그때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세계 어느 곳이든 가고 있고, 재는 흩날리고 있고, 하루오는 단지 그 물 위에 있을 뿐이고, 이런 거겠죠. 하루오의 여행이란. 하루오는 그토록 많은 장소들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글이 나에게 주는 인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와 내가 멀어지는 모습.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이거는 이제 그녀와 헤어지게 된 이런 얘기. 나와 그녀는 이제 인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헤어집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동시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는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표정에 무거운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느낌이었다. 돌이 떨어지면 잠시 미소가 돌아오려 하고, 그러면 그 짓궂은 천사는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이다. 나는 하루오의 그 빙긋하는 웃음을 흉내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기린과 펠리컨이 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서로 말이 없었다. 다음 날 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그 무렵 새로 사귄 미국인 애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 배운 악기라든가 새로 익힌 외국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은 어조였다.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나와 헤어지게 된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전화를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재밌는 게요. 미소, 웃음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일부러 이거를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어색한 웃음, 어색한 미소인 거죠. 어느 순간 인생은 갑자기 흘러가는 모양이다. 아까도 도를 아십니까? 그분도 웃었는데 말이죠. 일부러 웃음을 상징으로 쓴 건가 싶어요. 어느 순간 인생은 갑자기 흘러가는 모양이다. 그 무렵 나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턴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모든 면에서 전형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고향에서 홀로 지내시던 아버지를 모셔와 전쟁 같은 결혼식을 치른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다. 충동적으로 떠난 여행처럼 모든 것이 내 곁을 휙휙 흘러간다는 느낌이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나는 자꾸 밖으로 돌았고 아내는 그런 나를 견디지 못했다. 절반 이상의 나는 어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건 아마도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해외 전출을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나는 국내 대리점 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 본부를 둔 모회사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한국 지사 역시 인원 감축 등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원인과 결과가 마구 뒤섞이는 느낌이었다. 아내와는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불행은 불행을 따라다니는 모양인지 이혼 수속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통 이렇죠. 삶이 갑자기 흘러가는 모양. 갑자기 결혼하고 그래서 갑자기 또 이혼하고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고향집에서 눈을 감으셨는데 나는 그걸 아버지의 작고 겸손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자신의 공간에서 고요히 눈을 감으신 것이다. 이것도 설정이죠.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여행에 대한 어떤 묘사, 사유가 진행됩니다, 계속. 오래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동료 어르신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난 탓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근방에 생긴 리조트 덕분이기도 했다. 그쪽에 땅을 갖고 있던 몇몇 고향 어른들은 한몫 잡아서 도회로 나갔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토박이들은 리조트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며 사이가 벌어졌다. 이후 리조트 쪽과 시청 쪽의 로비 몇 번의 시위는 유야무야 되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순식간에 바꿔 넣었다. 고향은 고향이었지만 나로서는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는 고향이었다.
이복의 여기가 어딘가? 내가 태어난 곳이 맞는가?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아버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양반은 고향에서 뜨셨으니 다행이지. 이런 말. 나는 아버지의 방에서 아버지의 요를 깔고 누운 채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낡은 벽지가 그대로인 천장을 바라보며 붓꽃 무늬들을 하나하나 세었다. 50개쯤의 붓꽃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었다. 200개쯤의 붓꽃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었다. 500개쯤의 붓꽃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었다. 자, 이게 하루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 역정이랄까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이 붓꽃을 왜 세는 걸까? 50개, 200개, 500개 세다가 놓치면 다시 셌다 그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붓꽃을 끊임없이 세고 있을까요? 이게 뭐 일상과 관련될까요? 일상도 지루하게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모양들이. 똑같은 모양. 여행 메타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의 반대편에 일상이 있으니까요. 이 메타포 때문에, 지루하게 반복되는 메타포 때문에 50개쯤의 붓꽃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200개쯤의 붓꽃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그녀를 헤어진 지 오랜만에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납니다. 공중은 어때? 좋은 곳인가? 공중은 외로운 곳이야. 창밖을 봐도 신호등도 없고 마주오는 구름을 향해 손을 흔들 수도 없고, 공중에 있는 건 사람들 뿐이지. 내가 시중들 사람들. 비행기 속도가 시속 900km야. 선동열이 던지는 공보다 6배나 빨리 움직이는 기계 안에서 주스와 생수와 식사를 서비스하는 거지. 설마 그걸 모르고 시작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묻죠. 짓궂게 반문합니다. 하루오를 봤어. 하루오? 하루오? 하루오. 그녀의 이야기는 다소 뜻밖이었다. 그녀가 하루오를 본 것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였다고 한다. 아니, 그게 하루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라고 얼버무리면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제 뭐 요약하면 그녀는 기다리고 있죠. 승무원 전용 라인에서 한 남자가 공항 경비대 소속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간간히 괴성을 지르면서 항의도 하고요. 직원 2명이 남자의 양팔을 잡고 조사실로 동행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 목소리와 억양으로 보아 일본인인 듯 했는데 일본인답지 않게 격렬히 항의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해요. 이게 하루란 생각이 든 건 그 남자가 그녀를 봤을 때 빙긋 웃었기 때문이죠. 이때 하루였겠죠? 이제 이게 하루를 만난 한 장면이고요. 일본인답지 않게 격렬히 항의했다. 근데 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일종의 난동을 부렸으니 하면서 입국 거부가 진행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또 하루 얘기하다 얘기도 해요. 자기 얘기.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다. 조만간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캡틴과 결혼이 예정돼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할 계획이라는 얘기였다. 승무원 일은 이미 그만두었고 한국은 이것으로 이별이라고 덧붙였다. 아주 길고 끝나지 않는 여행을 하게 된 셈이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놀러와. 하나마나 한 말을 뱉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일부러 넣은 문장 같아요. 아까 하나마나 한 말, 이거 전철 타고 갈 때 나오죠. 역시나 그녀와 나는 하나마나 한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때 바라나시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잖아. 너도 우리를 보고 있었으니까 기억하겠지?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아? 나는 하루오가 아름답다고 말했어. 그때도 하루오는 빙긋 웃었는데 그 웃음 뒤로 너무 쓸쓸한 표정이 떠오르는 거야. 그 표정 앞에서 그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루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건 하루오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작은 사랑이 하나 지나간 느낌이었어.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건 하루오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하루오는 정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비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하루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하루오에 대해 덧붙일 얘기가 하나가 더 있대요. 나는 이 주인공 화자는 해외 영업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데 그때 면접 본 사람 일본인 중에 하루오를 닮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라 씨는 혹시 다카시 하루오라는 이름을 따로 쓰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는. 하라 씨, 당신은 정말 다카시 하루오가 아닙니까? 당신은 오래전에 여행에 대한 삶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고 인도에서 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라 쿄스케는 당연히 밤늦게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역시 다카하시 하루오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카하시 하루오여서는 안 됩니다. 다카하시 하루오는 여전히 여행 중일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독한 중국 술이 담긴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넣었다. 그러니까 그녀도 그렇고 그녀도 결국 이제 일을 그만두잖아요. 스튜어디스는. 나도 일을 그만둡니다. 얼마 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루가 나와 그녀의 삶에 가져다 준 충격,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던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졌다는 것, 거기에는 나와 우리 팀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회사 쪽에 압박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팀 내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것 등등. 나는 별다른 계획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와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의 아라베스크 무늬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300개쯤의 무늬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었다. 700개쯤의 무늬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었다. 900개쯤의 무늬까지 세다가 숫자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세었다. 1500개까지 세다가 나는 문득 인터넷에 접속해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구했다. 반복되는 일상을 끊어버렸죠. 아까랑 동일한 일상인데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여행이나 다녀오자는 느낌도 아니었고 도를 찾아가자는 마음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고나 할까? 아마도 나는 델리로 가서 바라나시행 야간 열차를 탈 것이었다. 잠을 자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얌전히 앉아 있다가 문득 몸을 일으켜 청소를 시작할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혹시 다카하시 하루오를 아십니까? 라고. 나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절반 이상이 하루오라면 아마도.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여운이 있죠. 여행, 일상에 대해서 또 뭐 웃음이라는 어쨌든 메타포가 여러 개 있어요. 잘 쓰여진 소설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